안녕하세요.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세상의 물리 법칙과는 너무나 다른 양자역학의 세계, 네,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기묘한 원리들을 이용해서 세상을 뒤흔들 잠재력을 가졌다는 양자 컴퓨터.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저도 정말 네, 흥미로웠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오늘은 이 매혹적인 주제, 양자역학부터 양자 컴퓨터, 그리고 뭐랄까, 투자 이야기까지 당신만을 위한 핵심 정보를 쏙쏙 뽑아서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분석은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의 세계를 지배하는 양자역학에서 시작해서요. 그것이 어떻게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컴퓨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양자 컴퓨터로 이어지는지, 그 가능성과 또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투자 관점까지 아우르는 그런 여정이 될 겁니다. 기대되네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 예를 들어 김갑진 교수님의 물리학 가미노트나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 보고서, 또 KBS 다큐멘터리까지 잘 녹여내서요. 복잡한 과학 이야기도 핵심만 좀 명쾌하게, 하지만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디테일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배우고 또 일상에서 경험하는 건 고전역학이잖아요. 뉴턴의 사과나 전자기파 같은 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은 이것들과는 아예 판이 다르다고들 해요. 도대체 어느 지점부터 우리가 아는 상식이 통하지 않게 되는 걸까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핵심은 바로 크기와 결맞음에 있습니다. 그 김갑진 교수님 자료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아주 작은 세계, 뭐랄까 모래알과 원자 사이 어딘가의 그 경계부터는 입자들이 더 이상 단순한 알갱이가 아니라 파동의 성질을 아주 뚜렷하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파동의 성질이요? 네, 입자 자체가 가지는 그 파동의 길이가 입자의 크기보다 더 커지는 순간부터죠. 온도를 영하 수백 도의 극저온으로 낮추거나 아니면 질량을 극도로 작게 만들면 이런 양자적인 성질, 그러니까 파동성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잠깐만요. 그럼 우리 몸이나 책상 같은 이런 큰 물체들은 왜 파동처럼 이렇게 출렁이지 않는 거죠? 그건 좀 이상한데요? 네,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우리 몸을 이루는 수많은 원자들도 각자 아주 미미한 파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파동의 전문 용어로는 위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전부 제멋대로입니다. 제멋대로다. 네, 수많은 파동들이 서로 그냥 마구 뒤섞여서 간섭하면서 결국 그 효과가 상쇄되어 버리는 거죠. 마치 그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여러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물결이 어지럽게 퍼지다가 그냥 사라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하지만 레이저빛처럼 모든 빛 알갱이, 즉 광자의 결을 완벽하게 맞추거나 또는 특정 물질을 극저온으로 냉각시켜서 원자들의 움직임을 극도로 제한하는 그 초전도체처럼요. 이런 결맞음을 인위적으로 유지할 수만 있다면 제법 큰 덩어리에서도 양자 현상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초전도체요. 네, 초전도체가 그 전기 저항이 0이 되고 자기장을 밀어내는 그런 신기한 현상을 보이는 것도 바로 이런 양자역학적인 효과 때문이죠. 그렇군요. 그 원자들의 파동결을 맞추느냐 마느냐 그게 관건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양자라는 단어 자체는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듣기만 해도 좀 머리가 아파오는 중첩과 얽힘은 또 뭔가요? 이게 양자역학의 핵심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양자라는 말은요, 에너지 같은 물리량이 이렇게 연속적인 값을 갖는 게 아니라 마치 동전처럼 딱딱 끊어지는 불연속적인 덩어리, 즉 최소 단위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비전문가를 위한 자료나 그 박문호 박사님 강연 자료에서도 나오듯이요. 최소 단위. 네, 원자 주위를 도는 전자가 아무데나 존재하는 게 아니라 특정 에너지 준위, 그러니까 딱 정해진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그 닐스 보어의 원자 모형이 이 양자와 개념의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죠. 네네. 자, 이제 중첩, 수페 포지션으로 넘어가 보죠. 이건 정말 양자역학의 기묘함을 보여주는 대표 선수인데요. 하나의 입자나 시스템이 베타적인 여러 상태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요? 네, 예를 들어 보통 컴퓨터의 정보 단위인 비트는 0 아니면 1, 둘 중 하나의 상태만 같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는 0인 상태와 1인 상태,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 자료, 특히 그 KBS 다큐나 이과영 채널 영상에서 나온 비유처럼 마치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동전과 같아요. 그 동전 비유 기억납니다. 네, 앞면일 수도 있고 뒷면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중첩된 상태인 거죠. 잠깐만요. 그럼
0이면서 동시에 1이라는 건 약간 좀 애매하거나 확률적인 상태라는 건가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중첩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공존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점은 우리가 그 상태를 관측하려고 하는 순간, 네. 관측하는 순간 네, 바로 그 순간 이 중첩 상태가 깨지면서 여러 가능성 중 하나로 그냥 확정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빙글빙글 돌던 동전이 바닥에 딱 떨어져서 앞면 혹은 뒷면으로 결정되는 것처럼요. 이 관측 문제는 양자역학의 가장 심오한 부분 중 하나죠. 와, 관측하면 깨진다. 그리고 얽힘, 엔탱글먼트는 이 중첩보다 한술 더 뜹니다. 이건 두 개 이상의 입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치 하나의 운명 공동체처럼 행동하는 현상입니다. 운명 공동체요? 네. 예를 들어 얽혀있는 두 입자 A, B가 있다고 쳐요. 근데 우리가 A의 상태를 측정해서 0으로 확정하는 순간 수백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B의 상태도 즉시 1로 결정되어 버립니다. 즉시요? 빛보다 빠르게. 그렇죠.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전달되는 것처럼 보일 정도죠. 이 놀라운 현상의 실험적 증명으로 2022년에 노벨 물리학상이 수여되기도 했고요. 아인슈타인조차 이 현상을 두고 유령 같은 원격작용이라고 부르면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로 이 양자역학의 확률론적이고 비결정론적인 해석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죠. 와,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니. 정말 SF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괜히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조차 양자역학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한 게 아니군요. 네, 그만큼 직관에 어긋나는 현상들이죠. 그럼 이런 기묘한 양자역학이 등장하기 전에 세상을 지배했던 고전역학의 위대함은 뭐였고 왜 새로운 이론이 필요했던 건지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고전역학의 정수는 역시 뉴턴이죠. 그 유명한 만유인력 법칙과 운동 법칙, 단 두 개의 핵심 원리로 땅에 떨어지는 사과부터 하늘의 달과 행성의 움직임까지 거의 모든 것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네, 정말 대단하죠. 그 후에 이제 맥스웰이 전기와 자기 현상을 단 4개의 아름다운 방정식으로 통합하고 빛이 바로 전자기파의 일종임을 증명하면서 고전 물리학은 거의 완성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 원자 속 전자가 왜 에너지를 잃고 원자 핵으로 돌진해서 붕괴하지 않는지, 이런 원자의 안정성 문제 같은 몇몇 현상들은 고전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군요. 네, 이것이 바로 양자도약 같은 새로운 개념과 양자역학이라는 혁명적인 이론이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김갑진 교수님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과학은 기존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예측하고 또 실험으로 검증하면서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반증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과학의 핵심이고요. 네네. 양자역학도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난 위대한 지적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식과는 거리가 먼 양자 원리들이 그저 물리학자들의 신기한 연구 대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보내주신 자료들에 따르면 바로 이 원리들을 이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컴퓨터를 만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양자 컴퓨터인데 기존 컴퓨터와는 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역시 핵심은 큐비트겠죠. 맞습니다. 바로 그 큐비트가 핵심입니다. 기존 컴퓨터는 정보를 0 아니면 1, 둘 중 하나의 상태로만 표현하는 비트를 사용하죠.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앞서 설명드린 중첩 원리를 이용해서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큐비트를 정보의 기본 단위로 사용합니다. 아하, 그 빙글빙글 도는 동전 상태를 이용하는 거군요. KBS 다큐에서 미루찾기 비유를 들었던 게 기억나네요. 양자 컴퓨터는 모든 가능한 길을 동시에 탐색해서 순식간에 출구를 찾아내는 것과 같다고요. 정확히 그 비유가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큐비트의 중첩 능력은 가히 궁극의 병렬 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의 병렬 처리? 네. 예를 들어 큐비트가 단 10개만 있어도 2의 10제곱, 즉 1024가지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단 하나의 중첩 상태에 담아서 동시에 연산할 수 있습니다. 고전 컴퓨터라면
1024번을 순차적으로 계산해야 할 것을 단 한 번의 연산으로 처리하는 셈이죠. 와, 10개만으로도요? 네. 큐비트 수가 만약 300개만 되어도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 수보다 많은 상태를 동시에 표현하고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큐비트 수가 늘어날수록 계산 능력은 단순히 더해지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죠. 이야, 큐비트 300개로 우주의 원자 수보다 많은 계산을 동시에 한다니 정말 입이 떡 벌어지네요. 네,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죠. 그럼 또 다른 핵심 원리인 얽힘은 양자 컴퓨터에서 어떻게 활용되나요? 얽힘은 여러 큐비트들을 마치 하나의 팀처럼 묶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큐비트들 사이에 아주 복잡하고 특정한 상관관계를 만들어서요. 혼자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답을 협력해서 찾아내도록 돕는 거죠. 아, 팀플레이 같은 거군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현재 인터넷 암호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고 알려진 쇼어 알고리즘 같은 특정 양자 알고리즘들은 바로 이 얽힘 형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만 강력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 큐비트가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하게 조율되어서 연주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중첩으로 엄청난 경우의 수를 동시에 다루고 얽힘으로 큐비트들을 연결해서 특정 문제를 효율적으로 푼다. 원리는 알겠는데 듣기만 해도 이런 섬세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결맞음 유지가 중요하고 관측하면 상태가 깨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이 양자 컴퓨터를 현실에서 구현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양자 상태, 특히 중첩이나 얽힘 상태는 극도로 예민해서요. 주변의 아주 작은 소음이나 온도 변화, 전자기장 같은 외부 환경의 간섭에도 쉽게 깨져버립니다. 쉽게 깨진다. 네. 이 깨지기 쉬운 양자 상태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을 결맞음, 코이어런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현재 주류 방식 중 하나인 초전도 큐비트의 경우 액체 헬륨 같은 걸 이용해서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저온 상태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극저운요. 와, 네. 이는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공학적 어려움을 야기합니다. 이것이 아직 양자 컴퓨터가 연구실 수준을 벗어나 널리 보급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죠. 게다가 계산 중간에 들여다볼 수도 없다니 정말 답답하겠는데요? 그렇죠. 관측 문제는 더 근본적인 제약입니다. 개선이 잘 되고 있는지 중간 결과를 확인하려고 큐비트의 상태를 측정하는 순간 그 중첩 상태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0 또는 1 중 하나의 값으로 확정되어 버립니다. 아, 공들인 게 다 사라지네요? 네. 애써 만들어 놓은 양자적 계산 능력이 사라지는 거죠. 따라서 양자 컴퓨터는 계산 과정 중에는 절대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고요. 모든 계산이 끝난 마지막 순간에 딱 한 번 측정해서 결과를 얻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또 확률적이기 때문에 원하는 답을 높은 확률로 얻기 위해 동일한 계산을 여러 번 반복해서 통계적으로 결과를 처리해야 합니다. 와, 정말 기존 컴퓨터와는 작동 방식 자체가 차원이 다르네요? 네, 완전히 다르죠. 그럼 이런 독특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양자 컴퓨터는 어떤 문제에 특히 강점을 보이나요? 주신 자료 이과형 채널 영상이나 QSE 계산 원리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모든 계산이 다 빨라지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만능 해결사가 아니에요. 단순 덧셈이나 문서 작업 같은 건 지금 우리가 쓰는 고전 컴퓨터가 훨씬 효율적이고 빠릅니다. 아, 그런 건 그냥 컴퓨터가 더 낫군요. 네. 양자 컴퓨터의 진정한 가치는 기존의 어떤 슈퍼컴퓨터로도 사실상 풀 수 없는 계산 시간이 우주의 나이보다 오래 걸리는 그런 특정 종류의 문제들에서 발휘됩니다.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암호 해독입니다. 암호 해독이요? 네. 현재 인터넷 뱅킹, 온라인 쇼핑 등 거의 모든 온라인 활동의 보안은 RSA라는 암호 체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RSA 암호는 아주 큰 숫자를 소인수분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수학적 사실에 기반하는데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잠깐 언급한 쇼어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양자 컴퓨터는 이 소인수분해 문제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현재 슈퍼컴퓨터로 수백만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암호 해독을 미래의 강력한 양자 컴퓨터는 단 몇 분 혹은 몇 시간 만에 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백만 년 걸릴 일을 몇 분 만에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보안에 큰일 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당장 중요한 암호화된 정보를 훔쳐서 저장해뒀다가 나중에 양자 컴퓨터가 개발되면 그때 해독하자, Harvest Now, Decrypt Later라는 좀 섬뜩한 시나리오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와, 무서운데요? 네. 즉, 양자 컴퓨터가 아직 완전히 상용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데이터 보안에 이미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역시 현재 사용되는 암호 방식, 타원 곡선 암호 같은 것들이 양자 컴퓨터의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러 자료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요. 아, 비트코인도요? 네, 암호 해독 외에도 경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문제들, 예를 들어 수많은 도시를 가장 효율적으로 방문하는 경로를 찾는 웹판원 문제 같은 물류 최적화 문제나 복잡한 금융상품의 가격을 결정하고 위험을 분석하는 금융 모델링 등에도 강점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새로운 약이나 신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분자 수준에서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시뮬레이션하는 것과 같이 자연계의 양자 현상을 모방하는 과학 시뮬레이션 분야에서도 양자 컴퓨터는 혁신을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엄청난 잠재력 때문에 당연히 투자자들의 관심도 뜨거울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그렇죠. 주신 자료 중 하승훈 전문가 유튜브 채널에서는 우리넷, 코이버, 옵티시스, 우리로 같은 국내 기업들을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언급하기도 했더군요. 네, 관련 기업들이 있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기술적 어려움들을 생각해보면 이게 아직은 갈 길이 먼 초기 기술 단계인 것 같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보면 어떤 점들을 좀 냉정하게 고려해야 할까요? 정확합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 기술은 마치 여러 국가가 패권을 다투는 춘추전국 시대와 같아요. 구글이나 IBM 같은 거대 기업들이 주력하고 있는 초전도 큐비트 방식 외에도 이온 트랩 방식, 중성원자 방식, 광자 방식 등 매우 다양한 기술 플랫폼들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아, 방식이 여러 가지군요. 네, 각 방식마다 큐비트의 안정성이나 확장성, 오류 제어 능력 등에서 장단점이 뚜렷하기 때문에 이런 경쟁 구도가 형성된 겁니다. 예를 들어 초전도 방식은 현재 큐비트 수를 늘리는데 상대적으로 앞서가지만 극저온 환경 유지가 필수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고요. 또 이온 트랩 방식은 큐비트 자체는 매우 안정적이고 결맞음 시간이 길지만 큐비트 간 상호작용 속도가 느리고 시스템이 좀 복잡하다는 식이죠. 아직 어떤 기술이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면서 최종 승자가 될지 예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승자 예측이 어렵다?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 넘어야 할 가장 큰 산은 역시 큐비트 수 확장, 스케일링과 오류 정정, 에러 커렉션입니다. 앞서 말한 암호 해독이나 신약 개발 같은 의미 있는 문제를 풀려면 수백만 개 이상의 안정적인 큐비트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기술 수준은 수백 개에서 수천 개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직 한참 부족하네요. 네, 단순히 큐비트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많은 큐비트들을 안정적으로 제어하면서 오류 없이 그리고 충분히 오랫동안 결맞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운 기술적 과제입니다. 특히 오류 정정 문제는 양자 컴퓨터 상용화의 가장 핵심적인 병목 구간입니다. 오류 정정이요? 네, 양자 계산은 본질적으로 확률적이고 외부 노이즈에 취약해서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데 오류가 났는지 확인하려고 측정을 하면 중첩 상태가 깨져버리는 딜레마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 맞아요. 그 딜레마. 네, 최근 구글이 윌로우라는 칩을 통해서 오류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성과를 발표하기도 했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요. 실제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의 오류 정정 기술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따라서 이 오류 정정 기술의 발전 속도야말로 양자 컴퓨터가 언제쯤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즉 핵심 선행 지표, 키 리딩 인디케이터가 될 것입니다. 결국 양자 컴퓨터 칩 자체의 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그 칩을 돌리기 위한 제어 시스템, 극저온 냉각 장치, 특수 소재 같은 주변 기술들, 그러니까 전체 생태계가 함께 발전해야만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투자 분석 보고서에서도 곡괭이와 삽이라는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아, 곡괭이와 삽. 네, 골드러시 시대에 금을 캐는 사람보다 그들에게 곡괭이와 삽, 천바지를 판 사람이 더 안정적으로 돈을 번 것처럼 양자 컴퓨터 시대에도 핵심 칩 기술 기업뿐만 아니라 이들을 뒷받침하는 소재 부품 장비, 즉 소부장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소부장이요? 네, 즉 양자 컴퓨터 칩 자체뿐만 아니라 이 칩을 안정적으로 작동시키는 데 필요한 초정일 제어 장비, 극저온 냉각 시스템, 특수 소재 및 측정 장비 등 주변 기술 전체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기반 기술 없이는 아무리 뛰어난 큐비트 기술도 실제 성능을 내기 어렵기 때문이죠. 네, 그렇겠네요. 따라서 투자를 보류한다면
특정 큐비트 기술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이러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업들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인 불확실성을 줄이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신 자료 중에는 또 대한민국의 강점인 반도체 제조 역량과 잘 구축된 산업 클러스터가 향후 양자 컴퓨터 생태계 구축 과정에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역량이 여기서도 기회가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하승훈 전문가가 언급한 우리넷, 코이보 같은 기업들은 아마 양자 통신이나 양자 센싱에 필요한 광학 부품이나 통신 장비와 관련된 전문성을 보고 주목한 것 같네요. 네, 그런 분야와 관련이 깊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불확실성이 크니 신중해야겠군요. 맞습니다. 개별 기업 투자는 높은 변동성을 동반하고요. 특히 어떤 기술이 최종 승자가 될지 모르는 초기 단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투자 분석 보고서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점이죠. 워렌 버핏이 코카콜라나 철도 회사처럼 우리 생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만 그 기술 자체는 이해하기 쉬운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것을 선호했던 것처럼요. 양자 컴퓨터 역시 세상을 바꿀 잠재력을 인정하되 그 실현 시기와 경로의 불확실성을 충분히 감안한 장기적인 관점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머리가 핑 도는 양자역학의 세계에서 출발해서 양자 컴퓨터라는 미래 기술의 작동 원리와 엄청난 가능성,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넘어야 할 현실적인 기술 장벽과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점들까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탐험해봤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입자의 중첩과 얽힘이라는 비상식적인 현상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계산 능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또 왜 아직 우리 손안의 스마트폰처럼 쉽게 쓰이지 못하는지 그 그림을 조금이나마 명확하게 그리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곱씹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었듯이 20세기 최고의 천재 중 한 명인 아인슈타인조차 양자역학의 확률론적 해석, 그 근본적인 불확정성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네,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네, 그 유명한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바로 그 불확정성과 중첩, 얽힘이라는 기묘한 현상을 이용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양자 컴퓨터라는 도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이 현상들을 이용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들이 근본적으로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에도 어쩌면 자연의 가장 깊은 비밀은 여전히 우리에게 답을 기다리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기술의 미래를 지켜보시면서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더 흥미로운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